또 현실적인 얘기랑 이론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네. 안 그래도 제가 이번에는 꼭 대출을 받으려고 아주 맹렬하게 은행들을 돌아다녔었거든요. 저는 무조건 그냥 돌아다닙니다. 임장조사. 네. 창구에서 이 속된 말로 쇼 치는 게 또 묘미가 있거든요. 0.1%만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보험 하나 살게요. 같이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그 대출 받는 얘기 할 거예요. 그래서 되게 현실적인 얘기들이에요. 근데 국민은행에서 금리 4%입니다. 이러면 그 4%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 왜 4%가 되는지에 대한 이론을 배우실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나름 좀 쓸만한 얘기입니다. 우리 개론에서는 몇 안 되는. 그 현실적인 얘기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뭐 어차피 우리 시험에 맞게 공부하셔야 되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자율 개념이 나오죠, 처음에. 이자율. 그리고 한 발 한 발 정리를 해보자면 금리, 여러분 아시는 그 금리 얘기 맞고요, 이게. 이자라는 게 사실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랑 은행이랑 서로 대출 계약을 하니까. 그 아래쪽에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설명드릴 거예요, 이제.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이자라고 하는 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은행에 지불하는 일종의 비용이죠. 네. 금리 비용 이렇게 되지만 근데 그거 은행 입장에서 보면 그거 비용 아니에요. 은행은 투자를 하고 받는 수익이죠. 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이것을 수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 투자자죠. 나 무슨 투자자? 나 지분 투자자. 큰일 났다. 이게 돌아서면 까먹는다. 이거. 나는 지분 투자자. 계속 반복합니다. 나는 지분 투자자. 은행은 무슨 투자죠? 그러니까 은행이 융자를 투자라고 보는 거죠. 저당 투자. 그러니까 이 금리 수익을 무슨 율? 저당 수익률. 거기서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이제 저당 수익률이다. 그래서 1, 2번이 그 얘기였어요. 1번에 비용이고 2번에 은행은 수입이다. 이렇게. 근데 금리라는 게 뭘 할 때 쓰냐면 아시다시피 이자액을 구할 때 씁니다. 우리가 이제 은행에 다달이 이자 지급을 하는데 이자 지급을 할 때 이 계산할 때 금리 계산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자액은 이 금리라는 것에다가 무언가를 곱해서 내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뭘 곱하냐면 잔금을 곱해서 냅니다. 잔금. 융자 원금에다가 금리를 곱해서 이자 내는 게 아니고 남은 원금이죠. 남은 원금인 잔고에다가 금리 계산이 되면서 이자가 계산이 되죠. 우리가 돈을 갚는 방식, 그러니까 돈을 꿨을 때 은행에 갚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많습니다만 이론적으로 두 가지로만 분류하자면 흔히 처음에는 원금 잘 안 갚지 않으세요? 돈 꾸면? 그렇죠. 이자만 갚는 게 많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원금도 같이 갚는 상황이 나와요. 그걸 이제 네 글자로 무슨 상환이다? 분할 상환이라고 하고 이 놈이 요새 9시 뉴스에 매일 나옵니다. 매일. 분할 상환이라는 이게 2016년도 키워드예요. 대출 시장에.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쓰지 마세요. 뒤에 있어요. 책에. 분할 상환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나눠서 갚는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대답이에요. 왜? 다른 상환을 해도 다 나눠서 갚아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나눠서 갚는다가 맞긴 하지만 좀 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회차가 1회차, 2회차, 3회차 갚을 때 이 분할 상환의 정확한 의미는 매 기마다 반드시 원금을 낸다는 뜻입니다. 네, 분할 상환이 이런 뜻이에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원금을 매번 내고 그때마다 뭘 낸다? 이자를 내는 거예요. 이걸 분할 상환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이렇게 돈 잘 안 갚는다니까. 대출 받고 나서 예를 들면 1년차, 2년차, 3년차에는 원금 잘 안 내시잖아요. 그럼 요때 원금을 안 내고 이자만 내는 경우가 있는데 요 방식을 바로 원금을 올려놓는 거예요.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밑에서 이자만 갚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무슨 식? 거치식이라고 합니다. 원금을 올려놨죠. 위에. 거치. 그러니까 원금을 안 갚는다는 얘기예요. 이 기간은. 그래서 요 방식을 거치식 상환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거치식 상환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럼 거치 기간이라는 게 있죠. 지금 3년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나는 3년 동안에 뭐만 낸다? 36개월 동안 이자 4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은행에. 그리고 세팅이 끝나면 거치 기간이 끝나면 4년차 들어가면서
원금 납부가 시작이 되고 이때 원금 60에 이자 40을 내는 거죠. 그럼 얼마 돼요? 갑자기 100씩 갚아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럼 거치식 상환의 장점은 초기 3년간 부담은 견딜만 하다 이거죠. 근데 거치 기간 끝나면 어떻게 돼요? 부담이 거의 더블로 늘어나는 특징이 있다. 게다가 3년 동안에 집값이 계속 떨어졌다면 우리 아파트 값이, 그럼 요건 상당히 데미지가 큰 거죠. 그래서 거치식은 원래 위험이 어떻다? 굉장히 큰 거예요. 조삼모사예요 이건 완전히. 그래서 나라에서 이 대출을 가급적 억제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모기지 정책이. 지금 대출 정책이 이 뉴스 보시면 앞에 죄다 B자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비거치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 예. 그래서 내년도에 이렇게 나와요. 기사가. 주담대라고 나옵니다. 주택담보대출. 주담대의 상환의 메인은 분할 상환의 유도다. 저 기사 보시면은 타이틀이에요. 이게 신문 타이틀, 기사 타이틀. 그러면 분할 상환이 들어가면 굉장히 이것도 힘들거든요. 뭐 이자만 내기도 빠듯하지만 원금까지 내라고 그러면 이거 한 달에 막 110만 원씩 갚으라고 하거든 나한테. 그래서 제가 상담하다가 고개를 떨궜더랍니다. 제가 1억 5천을 받으려고 했는데 대출을 계산해봤는데 막 아무리 따져봐도 막 만기 30년은 가야 100만 원 밑에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금리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거 아시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2.8% 해주겠다더니 6% 해주겠다더니 지금 다 3%예요. 최소. 미국 금리 올렸으니까 우리나라도 계속 올라간다고 이제. 그러면 이거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긋지긋한 전세 탈출을 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했다가 뉴스 보고 제가 소주 한 병을 그대로 깠어요. 그 자리에서. 복도 지지리도 없지 나는.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계부채가.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냅두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우리 내년도에는 저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도 대출은 무조건 거치식 해도 1년이 최장이에요. 그것도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1년을 하고 보통 이제 분할 상환으로 간다. 그러면 결과 불보듯 뻔하죠. 이러면은 융자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과격하게 줄어들겠어요. 과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요 매매 수요들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저 같은 사람들 다 소주 마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럼 매매 포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애매하게 걸친 계층. 그러니까 돈을 좀 대출 끼면 집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안 사게 되죠. 그럼 이 매매 못하면 자가주택인데 이거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전세나 월세로 다시 난민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요게 불보듯 뻔해요. 요 전월세 대란이 매우 심각해질 겁니다. 내년에. 이건 당연한 상황이고 매매가 안 되면 아파트가 안 팔려면 이게 이퀄 뭐냐면 미분양이거든요. 안 그래도 분양 물량이 지금도 미분양이 엄청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더 미분양이 쌓이게 되고 전월세 대란이 가중될 것이다. 이건 바보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그래서 요것 때문에 내년도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힘들 거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요인들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보면. 그러나 이러한 리스크보다 가계부채 문제가 더 크다는 거죠. 정부 판단이. 근데 이게 참 재밌다고 해야 될지 씁쓸하다고 해야 될지 정확히 1년 전에는 말이죠.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는 제가 1%짜리 대출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때 안 받은 게 정말 그때는 다 풀어줬어요. 대출 규제를. 그래서 심지어 저한테는 규제도 거의 없었어요. 집값만 좀 되면 대출 받을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1년 안에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는 거죠. 네. 그 1년 안에 늘어난 게 이 정권 내내 늘어난 것보다 많아요. 그래서 안 되겠는데 그리고 1년 만에 모든 걸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상황의 압박이 굉장히 클 거라고요. 그럼 또 내년에 어떻게 바뀔지 솔직히 모릅니다. 내년에 또 우리 선거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러면 그건 예측 불가. 의미가 없어요. 1년마다 정책이 바뀌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어쨌든 뭐 이런 얘기는 어차피 시험에는 필요 없는 얘기고 분할 상환에서 지금 얘기하다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시험에서는 거치식 얘기를 안 해요. 문제를 보기 하나 난적밖에 없어요. 다 이 상환을 얘기를 하는데
자, 내가 분할 상환을 한다면 원금을 어쨌든 매달 갚는다. 그러면 어쨌든 매달 잔금이 계속 줄어든다. 이게 만약에 고정금리라면 잔금이 줄어들고 있는 데다가 뭘 곱해요 지금? 금리 고정적으로 곱하면 이자는 무조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분할 상환의 핵심 특징이에요. 우리 시험의 핵심 특징이에요. 그래서 원금을 갚는 한 이자는 계속 어떻게 돼요? 이게 빚을 갚는 제1의 원칙이죠. 원금을 빨리 갚는 거. 보시면 밑에 그게 이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차입자가 뭐라고 적어놨죠? 원금을 상환하는 한 그게 분할 상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매달 잔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차입자가 납부하는 이자액은 논리적으로 계속 줄어들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요걸 베이스로 이따 다른 설명을 할 거예요, 제가. 그때 한 번 더 언급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자 지급의 기본 구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율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자율의 기본 구성도를 아셔야 됩니다. 오른쪽 위로 올라오시면, 거기에 좀 낯선 용어들이 몇 개 나오는데요. 설명드릴게요. 타이틀 보시면 무슨 이자 있어요? 네, 명목이자 동그라미 명목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실질이란 말이 나오죠?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예상 인플레라는 게 있네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게 이자의 가장 기본 구조입니다. 특히나 이 구조는 고정금리 대출을 할 때 쓰는 구조기도 합니다. 맨 위에다가 고정금리라고 쓰시고. 은행에 일 보러 가시거나 아니면 뭐 대출 찌라시 이런 거 보시면 그런 거 본 적 있죠. 직장인 무슨 우대대출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 직장인 우대대출 금리 4%부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이 4%의 의미를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4%란 얘기는 우리한테 4%를 내란 얘기죠. 그럼 오케이, 얘는 차입자가 부담해야 되는 금리예요. 그럼 우리가 국민은행에 4%씩 내면 은행은 이걸 수령을 하게 되죠. 그때 이 4%라는 금리를 이론적으로 명목금리라고 부릅니다. 명목적으로 서로 간에 주고받는 금리란 얘기죠. 표면금리. 그럼 우리는 은행에 4%를 내줄 텐데 문제는 은행이 4%를 다 먹는 게 아니에요. 은행이 이 중에서 예를 들면 3%를 가져갑니다. 그때 이 3%를 가져가는 은행의 이 리얼 마진, 얘를 무슨 이죠? 얘를 실질 이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를 은행 수익이라고 쓸게요, 제가. 그럼 당연히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구조가. 4를 내는데 왜 3밖에 못 먹지? 라는 거죠. 그럼 여기 1% 뭔가 다른 게 반영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 1%가 바로 뭐다? 예상?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반영이 되는 이유가 있죠. 은행에서 우리가 대출 받는 건 현재 받는다, 미래에 받는다? 지금 현재 받아요. 근데 만기 30년 세팅을 해놓은 거야, 내가. 그러면 이자는 언제 갚아요? 미래 갚죠? 네. 그럼 제가 지금 화살표 올렸잖아요, 이렇게. 뭐가 옵니까, 여기? 그렇죠. 여기에 인플레가 오죠. 그럼 인플레 오면서 물가가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럼 반대급부로 뭐가 떨어지죠?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기억나시죠? 예, 물가가 오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문제는 은행이 미래에 받는 이자 수입 가치가 떨어진다를 인플레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알 거 아니에요, 은행이. 그러니까 은행이 지들이 인플레를 뭐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물가가 오를 것이다 예상을 해서 1%를 사전적으로 붙여놓은 거고요. 그걸 차입자에게 떠넘긴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 1%는 물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물가 예상분이죠, 예상분. 네. 그럼 얘를 논리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몇을 내고? 4를 내는데 은행이 몇 가지 가고? 3 가져가면 나중에 물가 오를 것에서 이 1%가 상쇄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져가는 게 아니죠. 예, 물가 올라가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차입자들은 은행이 예상하는 물가분을 낸다, 안 낸다? 낸다. 그럼 얘를 조금 더 이론으로 다듬으면 명목금리 안에는 예상 인플레가 포함? 그게 1번이에요. 명목이자를 보시면 1번 예상되는 인플레가 포함된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포함된. 그럼 우리 실질 이자율인 3% 안에는 예상 인플레가 포함되지 않은 이란 뜻이 되겠죠. 말 되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사례에 제가 4, 3, 1이라고 써놨어요, 지금. 4%, 3%, 1%. 아래쪽 1번에 차입자가 4%를 내지만
은행은 실제 마진 3% 가져가고 1%는 물가에 따라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건 됐죠. 그런데 이게 무슨 금리책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고정금리책이라고 했죠. 여기 보시면.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고정금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 셋 중에 얘가 픽스 되는 게 고정금리입니다. 왜? 우리가 4%를 내는 거니까, 20년 동안. 그러면 얘는 어떤 일이 있어도 4%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 4% 산정을 할 때 은행이 예상 인플레 몇 프로 붙였어요? 이게 실제 2%까지 올 수도 있을까요? 가능한 얘기죠. 예상일 뿐이니까. 그러면 실제 2%가 왔다고 해봐요. 이걸 실제 인플레라고 합니다. 즉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가 높을 때. 그럼 물가가 1% 올랐으니까 이자를 1% 더 받아 마땅하지만 이게 고정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 몇 프로가 들어가요? 그럼 이걸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결국 뭐냐면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가 높더라도 은행은 차입자에게 더 받아낼 수가 없으므로 그 높아지는 것만큼 수익이 떨어지게 되죠. 그럼 이 고정금리에서는 인플레 위험을 누가 부담해요? 은행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고정금리는 원래 은행의 위험이 상당히 큰 거예요. 거의 독박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정금리가 은행의 위험이 크니 이게 초기금리가 어떻게 했어요? 이게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조건의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가 비싼 게 당연합니다. 네. 그게 이제 고정금리 얘기인데 이 40페이지를 미리 볼까요? 40페이지. 제가 지금 한 얘기를 다시 책으로 읽어볼게요. 맨 위에 인플레이션 발생 시 보이십니까? 네, 그 고정금리 얘기예요, 지금. 1, 2, 3번 나옵니다. 1번. 고정금리에서 은행이 예상하지 못한 물가 상승이 있으면 은행이 수령하는 이자라고 하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2번. 그럼 은행은 물가만큼 더 많이 돈을 받아야 되지만 고정금리에서는 차입자가 내는 게 정해져 있는지라 더 못 받는다 이 얘기죠. 그럼 3번이 별표입니다. 요 워딩이 그대로 나옵니다. 시험에. 3번이 별표예요. 따라서 고정금리에서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한다면 그 위험은 모두 대출자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일방적으로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험을 은행은 어떻게 해지할까요? 대비하고 피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 보이는데 첫 번째, 그러면 아싸리 2% 예상하면 되지 않나요? 조금 넉넉하게 공격적으로. 근데 여기 2%를 붙여버리면 대출금리가 몇 프로가 돼요? 그럼 비싸다고 안 받는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마음대로 못 올려 이거를. 그래서 이걸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1% 넘게 잡기가 힘들고,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올릴 수 있게 계약을 하면 되잖아요. 이걸 5%로. 만약에 얘만 5% 받아먹을 수 있으면 은행은 지들 3%는 고정 마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만든 게 바로 79번이다. 그게 무슨 금리? 그래요. 그게 변동금리 탄생 배경이에요. 은행이 차입자에게 위험을 어떻게 하는 거죠? 전가시키려고 만든 것이다. 근데 어떤 큰 틀에서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자, 조금 기술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앞으로 오세요. 한 장 앞으로. 이 고정금리에서 78번 오시면 이 금리 체계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외우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이 고정금리라는 말은 다 아시거든요. 내가 약정한 금리가 언제까지? 만기까지 픽스되면 이걸 고정금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7% 사인했어. 이자를. 그랬을 때 이 7%를 우리 시험에서 약정 이자율 또는 계약 이자라고 부르거든요. 어렵지 않죠, 표현이? 그럼 이거는 무조건 뭐다?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7 안에 구성 요소들이 있겠죠. 그게 이제 표에 보시면 첫 번째 산정입니다. 고정금리가 구해질 때는 세 가지 값을 더하는 건데요. 그게 지금 막 보신 요게 나오죠. 여기 실질 이자율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플러스 여기에 뭐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예상 인플레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대출이니까 여기 사실 하나가 더 붙어요. 여기에 위험 할증이 붙는데, 이 위험 할증은 뭐 차입자의 신용도라든가 뭐 거래 실적이라든가 뭐 담보의 안정성, 취업 상태 이런 게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럼 이 7% 안에는 일단은 은행의 예상 인플레가 반영이 돼 있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실제 인플레가 더 오면 이제 은행이 망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약정한 7%는 확실히 고정이에요. 근데 내가 계약 당시에 우리 시장 금리가 7%였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시장 이자율이라고 하는 게 변할 수 있나요? 없나요? 내가 이걸 묶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왼쪽을 묶었지. 그럼 이 시장 금리가 뭐 지금처럼 이 미국발 상황, 경제 상황 특징 때문에 금리가 8%로 오를 수도 있을 노릇이고 아니면 6%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시장 금리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유동적으로. 자, 올라갔을 때 이제 소위 금리 상승기, 떨어지면 금리 하락기가 되는데 이러면 내 대출 금리하고 갭이 벌어지죠. 이렇게. 그럼 이 상황에서 차입자가 뭔가 한단 말이에요. 대출자도 뭔가를 하고 그 액션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이번에 나왔어요. 이것도. 그럼 이 금리가 차이가 벌어지는 포인트가 지금 두 개 아니에요. 케이스가. 그래서 제가 밑에 보시면 케이스 1 회색 박스, 케이스 2 회색 박스를 써놓은 거예요. 얘기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자, 이건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를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보시면 제가 써드릴게요. 아예 케이스를. 계약을 7% 한 거예요, 지금. 그럼 요거 고정. 근데 이 시장 금리가 어찌된 이유에서든지 간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자, 몇 프로 지금? 6%입니다. 시장 이자율이 높을 때, 낮을 때. 저는 편의상 이걸 시장이 싸질 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말 이해되시죠? 네. 그럼 요 상황이 왔을 때 차입자들은 유리하다, 불리하다? 지금 7% 계약된 차입자들은 유리하다, 불리하다? 바보죠, 이거는. 이거 얼마 빌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7 내고 있으면 억울한 상황 아닙니까? 그럼 얘가 뭐 하냐가 시험 문제라니까? 어떻게 할까요, 얘가? 신세 한탄한다? 소주 마신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시험에서. 조기 상환을 뭐 한다? 고려합니다, 고려. 왜? 이거에서 뭐 하게? 갈아타게, 갈아타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현실에서 말하는 대출 갈아타기가 고려가 되는 거죠. 근데 절대 시험에서는 대출 갈아타기라는 표현을 안 써요. 예. 리파이낸싱 하는 거, 재융자를 고려하는 거예요. 대환이죠. 그냥 갈아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차입자는 이걸 고려하지만 은행 입장에서 봅시다. 은행 입장에서는 얘가 7% 내주는 게 좋다, 싫다? 땡큐지. 이 바보놈이 7% 내주고 있으니까. 근데 얘가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나가려고 하니 그걸 은행 입장에서는 조기 상환 위험에 직면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은행에 있어서 이제 위험이 되죠. 그럼 은행은 길을 터준다, 막는다? 막겠죠. 뭘로 막아? 그래? 네가 나가려고 그래? 그럼 너 벌금 내고 나가. 그래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 거예요. 모든 대출에는 수수료가 있다. 이 수수료의 목적은 차입자의 자유로운 진출입을 막는 거죠. 그럼 못 나가나요, 차입자가? 그것도 아니지. 네. 이 차입자는 이제 무게 비교를 하는 거죠. 갈아탔을 때의 혜택과 내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의 크기를 비교해서 혜택이 크면 나간다. 이해되시죠? 어쨌든 나갈 수 있어요, 차입자는. 근데 대출자는 끽 해봤자 요거 끝이에요. 이런 상황은 언제 발생하냐면 시장이 어떨 때? 싸질 때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시장이 싸지면 차입자는 따라 나간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편해요, 내용이. 시장이 싸질 때 나간다. 그러나 은행은 이 나감을 막으려고 한다. 뭘로? 이렇게 되는 거죠. 차입자가 시장이 싸지면 이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헤어져.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이놈이 딴 놈 만나서 재혼하려고 그러네? 그럼 은행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혼 위험이죠, 지금. 그럼 헐. 그러고 돌아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위자료 내고 나가. 보내줄게. 마침 잘 됐다. 근데 요 위자료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재벌이야, 재벌. 500억이야, 위자료가. 그럼 못 나갈 수도 있죠. 근데 실은 나간다고 내고. 그쵸? 얘 내고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입자가 위험해 보이지만 실제 선택권은 얘가 한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은행은 이 상황 싫은 거고. 자, 두 번째.
그럼 상황을 바꿔봅시다. 계약금리가 7%인데 이제는 시장금리가 8%까지 미친듯이 올라간 거예요. 금리가. 시장이 싸질 때 비싸질 때. 그러면 금리가 상승기인데 비싸짐. 그럼 차입자는 좋아요, 나빠요, 이 상황이? 이건 그냥 좋은 거 아닙니까? 네. 내가 8% 대출 안 받고 몇 프로? 그럼 차입자는 조기 상환을 고려한다, OX.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올해 나왔던. 별거 아니죠, 시험 문제가? 시장이 비싸지면 미쳤습니까? 이거 왜 나갑니까? 그래서 얘는 발 닦고 잔다. 기존 대출을 유지한다. 이렇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은행이 굉장히 문제예요, 이게. 왜? 8% 받을 수 있는 대출을 7% 받는, 즉 1%만큼 뻑이 나고 있잖아요. 은행이 뻑 난다가 정답이라고요. 얘를 수익률이 악화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만큼 수입 가치가 떨어지니까 얘를 어려운 말로 인플레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은행한테. 그러면 은행은 이제 뭘 할 것이냐? 그럼 은행이 되려 이혼을 요구합니다. 나가주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이론적으로 은행은 조기 상환을 유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기 상환을 유도한다, 거꾸로. 그럼 길을 훤하게 터주겠죠. 수수료 같은 거? 당연히 문제고. 좀 더 공격적으로 가려면 갚고 나가면 쪼까 깎아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뭐 잔고를 할인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차입자가 완전 꽃놀이 팬 게 그냥 있어도 되고, 아니면 얘가 주는 당근이 혜택이 좋으면 받고 뭐 나가거나 갈아탈 수도 있고. 근데 웬만하면 안 나가겠죠, 현실에서. 근데 이 혜택이 좋으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케이스가 오면 차입자가 대박입니다, 완전히. 근데 얘도 차입자 불리해 보이지만 결국 칼자루 얘네들이 다 지고 있다. 은행이 되게 수동적이지 않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이 그림으로 돌아가면 그 이유가 나와요. 차입자는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몇 프로? 차입자는 정박되어 있는 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항구에 묶여있어요, 그냥 안전하게. 근데 시장에서 이렇게 거센 파도가 치는데 이거 다 누가 맞아요? 이거 은행이 혼자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도를 줄 수가 없어요, 얘한테. 그러니까 이 고정금리는 딱 구조 자체가 누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다? 네, 대출자가 불리한 구조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차입자 입장에서는 고정금리가 이론적으로 완전히 안전한 금리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출자의 이런 일방적인 위험 부담을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위험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넘기려고 하는 거죠. 그때 이 전가 수단으로 나온 게 바로 무슨 금리다? 변동금리. 네, 이 스토리 이해하시겠죠? 네. 40페이지. 79번으로 내려오시면 변동금리가 나오는데, 변동금리 타이틀에서 변동이라는 두 글자 동그라미 치실래요? 타이틀이거든요. 변동 두 글자. 이 변동이 무슨 뜻인지 알면 이 이론의 절반이 끝납니다. 변동금리가 무슨 뜻이에요? 이자율이 변동하는 것이다 라고 초등학생이 대답합니다. 그렇죠? 그건 딱 초등 레벨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이자가 변동을 하는데 한 고등학교나 대학생이 되면 이자가 일정 주기로 변하는 금리책이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박사가 되면 이제 이 변동은 쓰세요. 위험의 전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한데 이거 어떡하지? 전가. 빨간색으로 쓰면 안 돼요? 약간 손에서 피 짜내서 피로 쓸 수 없어요? 네, 약간 피로 썼으면 좋겠는데, 이거. 아니, 이 한마디로 정말 많은 걸 설명할 수 있어요. 변동은 뭐다, 위험해? 어디에서 어디에게로? 대출자에서? 그거죠. 금리를 변동시킴으로써 이 파도를 네가 맞아, 이제. 라고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게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라고요. 변동금리는 땡땡땡이 위험 부담한다. 누구? 차입자가 위험 부담을 하는 거겠죠. 그럼 차입자한테 위험을 떠넘기니까 초기 금리를 어떻게 주겠어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거야. 그래서 초기 금리가 낮다, 이게 되는 거죠. 이게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이 이자를 자주 변동시킬수록 위험을 자주 전가시킬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은행은 가급적 짧은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 되는 건데요. 그게 40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맨 밑에 있는 변동금리 특징이에요. 맨 밑에 표에. 그 1번, 2번, 3번이 하나씩 다 주옥 같은 문장들이에요, 지금 3개가. 자, 지금 드린 말씀 반복합니다. 1번. 변동금리는 시장 변화에 따라 금리가 변동하므로 위험을 색칠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네, 그래요. 2번. 그러니까 변동금리는 위험이 전가되고 나중에 얼마든지 이자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은 고정금리보다 쌉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래줄에 맞죠? 변동금리는 초기 이자가 어떻다? 더 낮은 게 이론적으로 맞죠. 3번에 변동금리의 조정 주기가 어떨수록? 짧을수록 금리가 자주 바뀌어요. 그러면은 위험은 A에서 B로 갑니다. 어디에서 어디에게로? 그것도 많이 나와. 대출자에서 차입자에게로. 방향 정확히 해야 되죠? 자, 맨 끝에 괄호 안에 제가 모르고 2개를 거꾸로 써놨는데 고칠게요. 대출자 손해라고 보이십니까? 네. 대출자 유리라고 바꾸시고 차입자가 손해라고 바꾸시고. 이 변동 한마디로 설명했습니다, 지금. 변동금리 수업도 안 했는데 아직. 그 한마디만 알면 이론적으로 이해체계가 착착착 잡히는 거예요. 이자를 바꾸는 거네? 그러면서 위험이 넘어가네? 그러니까 차입자한테 금리를 싸게 주네? 자주 변할수록 자주 전가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좀 기술적인 얘기 해볼게요. 변동금리에서. 자, 위에 표로 올라오시면 변동금리의 산정 방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 또는 하나은행 이런 데서 대출 받으셨으면 모든 은행의 사이트는 이 변동금리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 2개를 더하게 돼 있죠, 지금. 요건 이제 앞으로 외우실 겁니다. 자, 무슨 금리 플러스 무슨 금리? 너무너무 중요한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 이렇게 되는 거죠. 2가지 금리를 더하면서 변동금리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기준금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지표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지표금리. 그리고 가상금리는 이제 영어로 보통 마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누구 마진일까요? 은행 마진이라는 뜻이겠죠. 그럼 다시 아무것도 설명 안 하고 질문 드립니다. 변동금리라는 게 이 둘 중에서 하나가 변하는 게 변동금리거든요. 네. 하나는 고정되고 뭐가 변할까요? 자, 이 마진이 누구 마진? 은행의 마진이 변하면 안 돼요. 그럼 은행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고정 마진을 먹고 뭐가 변한다? 변동의 기준, 변동의 지표. 그래서 기준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때 내 대출이 연동이 되면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 뭐가 변해요? 기준금리가 변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론적으로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대출 기준금리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예전 대출들은 거의 주로 이제 CD금리라는 데 연동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요새 대세는 역시 이놈이죠. 코픽스라고 읽습니다. COFIX. 그래서 아마도 지금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다 코픽스에 연동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얘를 잘라서 설명할 거예요. 코픽스. 밑에 써놨죠? CD랑 코픽스랑. CD는 패스하시고 코픽스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하자고요. 이게 영어 단어들을 줄여놓은 거예요. 코픽스가 줄임말입니다. 이게. C가 뭐냐면 얘가 코스트. 코스트라고 하면 비용이란 뜻입니다. 예. 그리고 이 O는 오브, 코스트 오브. 그리고 이 F가 바로 그 유명한 펀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펀드가 순수 한국말로 바꾸면 자금을 조달한다는 뜻이 있어요. 얘가. 우리가 왜 펀딩한다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죠. 펀드. 그럼 코스트 오브 펀드까지 끊겨요, 먼저. 그럼 얘를 그대로 영어로 해석하면 자금 조달의 비용 이런 뜻입니다. 자, 줄여서 얘를 그래서 자금 조달 비용이라고 해석을 해요. 직독한 거죠, 영어를. 이렇게. 그럼 뒤에 있는 IX는 뭐냐면 얘가 인덱스라는 뜻인데요. 인덱스는 어떤 값을 수치로 만든 걸 인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지수라고 부르죠. 숫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금 조달 비용을 평균해 놓은 수치란 뜻이에요, 얘가.
말로 해석을 하면. 근데 역시나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이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살을 붙일 겁니다, 이제. 우리 은행에서 대출을 하면서 대출금리가 결정되는 구조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은행의 수익 구조기도 한데요, 이게. 여기 잠깐 보세요. 책이 없어요, 이제. 여기 은행이 있는데 이 은행에서 뭘 할 거냐면 오른쪽에 대출을 할 겁니다. 여기 차입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정 금액을 대출을 하게 돼요. 이렇게. 일종의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대출하면은 뭐 받죠? 대출금리 받죠.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이 금리 어떻게 구하는지를 설명 중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은행이 이 자금을 대출하려면 은행도 요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요 캐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현금이. 그러면 은행이 어디서 나서 현금으로 대출합니까? 이 돈이. 국민은행에서, 중앙은행에서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돈.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답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알아서 돈 넣어주잖아요. 뭐 내줘요? 그러니까 이 예금 받아서 이 캐시로 대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금만 받은 거 아니고요. 적금, 부금, 그리고 은행에 보험 상품들 많아요. 그리고 은행에서 CD라는 것도 팔아요. 이게 은행 상품이에요. 이런 것들을 팔아서 이 현금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려운 말로 은행이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받는 걸 펀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펀딩. 자, 다시. 우리 입장에서는 은행에 뭐 한다고 그래요? 예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금한다, 이렇게. 근데 은행은 그 예금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니까 얘 입장에 생각을 하셔야 돼, 이제. 그럼 예금으로 조달해, 적금으로 조달해, 이렇게 조달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조달했으면 이 녀석한테 돈을 줘야 돼. 맞죠? 예금 금리가 2%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를 말 그대로 지금 제가 예금 금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아이씨, 예금 금리가 2%밖에 안 되는 걸 욕하죠. 근데 이건 은행 입장에서 보면 2%를 주고 돈을 사온 거예요. 맞죠? 네. 뭐예요, 2%가 그러면? 원가요, 원가. 원가 2%짜리 돈을 사온 거예요. 그럼 그 돈으로 뭐 한다? 그럼 얼마 받아야겠어요? 최소한 2%에 플러스 지들 마진? 맞죠? 여긴 이해가 확실히 되죠?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이 시기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마진? 예, 은행이 여기 알파 마진을 붙여요. 그럼 이 기준금리는 뭐니? 얘는 원가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금리 간단하죠? 뭐 플러스 뭐요? 원가 플러스 마진, 물건 판매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금 금리가 2%라고 해봅시다. 근데 적금 금리는 2.1%, 뭐 부금이 2.2%, CD라는 상품이 1.7%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돈을 사오는 비용이 다 다르지 않나요, 지금? 그럼 이걸 어떻게 좀 묶어가지고 평균을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묶음 평균을 내면 그걸 바로 코픽스라고 합니다. 이걸 다 평균을 낸 거예요, 코픽스가. 그래서 코픽스가 2%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이 얘기는 은행들이 자기들 입장에서 우리 조달 원가가 2%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대출 받으면 여기에 알파 붙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시겠죠? 그럼 얘를 누가 결정하냐? 은행 하나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중에 9개 은행들이 모임을 만들었어요. 뭐 우리 하나, 국민, 시티 이렇게. 그래서 은행연합회라는 걸 만들어서요. 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매달 15일 날 발표를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발표했어요. 금번 달에 코픽스 지표를 발표해요. 그게 1.9%였어요. 이번 달 게. 그럼 그 말인 즉슨 원가 1.9%야?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아무리 대출금리가 싸도 1.9%보다는 높게 이제 알파가 붙겠죠. 이 은행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해물탕을 파는 사장이에요. 사장. 해물탕을 판다고요. 그럼 우리 고객들한테, 이 손님들한테 해물탕을 팔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해물탕의 한 그릇의 적정 가격은 어떻게 될까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해물탕을 팔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지. 오징어, 전복, 뭐 소라, 고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수산시장이에요, 지금. 그러면 오징어가 얼마란 얘기예요?
2원, 내가 2% 주고 5종 사왔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재료들의 조달 원가가 바로 뭐다? 코픽스예요. 그럼 나중에는 좀 복잡하게 배우겠지만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는 이것이 원가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됐죠? 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가 붙는다? 마진이 붙는 거예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대출 구조를 보면 이 코픽스라는 지표에 만약에 본인이 연동을 시키잖아요, 대출을. 그럼 내 대출은 2% 플러스 알파죠. 근데 이 코픽스의 반영 변동 주기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로 세팅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대출은. 그럼 내가 당장 오늘 계약을 한다고 쳐봐요. 우리은행하고. 그럼 나 지금 기준금리 1.9%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9, 1.9, 1.9가 몇 개월 동안?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6개월은 고정금리예요, 그냥. 그러다가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얘가 2.1%로 올랐다 쳐봐요. 그럼 내 대출금리가 0.2%가 올라가 버리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주기가 길수록 우리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가는 거고 은행 입장에서는 짧을수록 이게 자주 반영이 돼버리죠.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은행에서 다 얘기를 해주고 다 가르쳐주긴 하는데 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코픽스는 되게 자세히 내거든요, 요새 시험에. 그래서 조달 원가 개념이다. 마진이 붙는다고 했는데 마진은 그럼 몇 프로 붙나요, 이게? 그건 몰라요. 왜냐면 이 마진이 차입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신용도, 이해 되시죠? 뭐 거래 실적, 취업 상태. 그러니까 내가 우리은행 VIP야. 내가 주거래 은행이야. 그러면은 이 마진 깎아줘요? 대출금리 깎아준다고요. 그래서 그걸 전문용어로 우대금리라고 부릅니다. 그럼 마이너스 우대금리 받으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근데 저는 무조건 프리미엄이야. 저는 무조건 할증이야. 왜냐면 신용도가 개판이라서. 그게 좀 다르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가상금리 정해지고 여기에 우대금리 마이너스 프리미엄 할증되면서 플러스 되면서 사람마다 미세하게 조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고의 여지가 있는 게 뭐예요? 가상금리죠. 가서 기준금리 깎아달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 원가니까. 그래서 0.1만 깎아줘 하는 게 바로 그 가상금리 조정이 되는 거죠. 예쁘게 하고 가시면 깎아줘요. 화장하고 가셔야 됩니다. 민낯으로 가면 할증될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이 마진이 1%로 정해졌어요. 마진이 정해지면 이거는 사인을 하죠, 계약서에. 그럼 얘는 이제 끝인 거예요. 다시 여기에 내가 마진이 1.5%, 1.3%가 붙었다고 해봐요. 그럼 여기에 뭐 1.9%, 1.3% 하면 대출금리 지금 3.2% 나온 거거든요. 그럼 1.3%는 상환기간 동안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 그러니까 은행은 고정적으로 얼마 가져가요? 1.3 가져가고 시장이 이렇게 파도가 출렁출렁 되면 이게 변하죠. 이 모든 위험이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항상 위험만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가령 이 조달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럼 대출금리가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근데 내려가든 올라가든 이 불확실성을 총체적으로 리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험은 고스란히 누구 몫이다? 차입자 몫이다. 자, 코픽스 볼게요. 코픽스 1, 2, 3번 써놨어요, 책에. 1번. 코픽스는 무슨 뜻이다?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 지수죠. 그럼 이 자금 조달 누가 하는 거예요? 은행이 하는 거예요. 말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행이 현금을 조달하는 원가 비용이란 뜻입니다. 원가 비용. 그래서 3번에 코픽스는 일반적으로 지금 대출에서는 6개월 이상 주기를 갖고 있어요. 이건 뭐 딱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대출마다 다르니까요. 반면에 아래쪽 가상금리는 은행의 리얼 마진입니다. 마진. 근데 이 가상금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뭐 예를 들면 신용도라든가 거래 실적 등이 있다. 그래서 약간은 조정이 되는데 3번에 그런 말 나오죠. 약정 후에는 픽스 됩니다. 은행 마진은 탁 고정되는 거죠. 이렇게. 조금 변동금리 차이가 이해가 되시죠? 뭐 지금 깊게 암기하지 마시고 이 코픽스라는 거에 따라서 내 금리가 움직이는 거구나 하는 그 하나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네. 이 말. 픽스. 자, 그게 이제 40페이지까지 얘기했습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한번 두루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는 그 80번으로 넘어오셔서 이 시장에서 융자액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그 구조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슈퍼스타들 나오죠. 주택담보대출의 슈퍼스타 2명. 누구랑 누구요? LTV랑 DTI 친구들 나옵니다. 하여튼 은행에서 대출 상담하면 가장 먼저, 심지어는 중개업소에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LTV, DTI.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찌라시 보신 적 있죠? 집값의 80%까지 대출 가능. 땡땡 캐피탈. 네. 이게 은행이면 이렇게 못 해줍니다, 대출을. 이건 뭐 캐피탈이나 뭐 2금융권의 3금융권 얘기죠, 지금. 집값의 80%까지 대출이면은 1억짜리 집 담보면 8천만 원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결론적으로 저 80%를 뭐라고 합니까? 네, 이걸 LTV라고 부릅니다. LTV 별거 아니죠. LTV는 집값을 기준으로 융자액을 결정하는 비율이에요, 얘가. 그래서 집값에다가 저 LTV를 곱해버리면 바로 융자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찌라시를 보시면요, 거기다 이렇게 LTV라고 적으세요. 이렇게 LTV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이제 우리끼리 알아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배운 사람들끼리. 자, LTV, DTI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담보대출 규제 비율이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게 즐거운 주말에 우리 영어 공부 좀 합시다. 영어 단어 하나씩 다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상식적으로. 공통 알파벳 단어가 있죠? 공통 알파벳 단어. 예. 왼쪽에 T 보이고, 여기도 T 보이고 말이죠. 그럼 이 T가 TO란 뜻이에요. 투는 뭐냐? 얘는 몇 대 몇 하는 비율입니다. 비교 비율. 1대 0 할 때 그 대가 투죠, 투. 그래서 이 투는 좌측과 우측을 상대적으로 서로 비교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영어로만 쓰면 얘는 L하고 V를 비교하는 비율이고, 이놈은 D랑 I를 비교하는 비율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저 L, V, D, I를 확실하게 아셔야 된다고, 4개를. L은 이미 배웠는데, 론이죠, 론. 이 론이 뭐예요? 이거 외워야 돼요. 저당 대부액. 론은 뭐예요? 융자액이에요, 융자액. 당연히 이 단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론이 융자액이란 뜻이고, 이 V도 배우셨어요, 저한테. 얘를 value라고 합니다. 이 value는 부동산 가치, 부동산 가치. 부동산 가치는 총 투자액이다. 10억 원을 투자한다는 건 집값이 10억이라는 뜻이죠. 다시 이 부동산 가치가 총 뭐라고요? 투자액인데 여기서는 우리 편의상 집값이라고 해석을 합시다. 주택담보대출이니까 어차피. 빵빵. 그럼 LTV는 본인 집값과 본인의 융자액을 서로 비교해주는 비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이 DTI는 뭐니? 이 D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D가 debt라는 단어인데요. 이 debt가 원래 부채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부채 서비스가 무슨 금액이에요? 몇 시간 나오는데 기억을 몇 시간 못하시네요. 부채 서비스액은 무슨 액이다? 상환액. 말씀하신 원리금도 맞고 저당 지불액도 맞고 갚는 돈. 네, 그걸 debt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환액. 그럼 이 I라는 단어는 인컴. 안으로 들어오는 돈이에요. 이거 인컴. 얘가 뭐다? 네, 소득이란 뜻입니다. 인컴이란 단어 많이 쓸 거예요. 앞으로. 그럼 이제 한국말로 해석이 끝났습니다. LTV는 뭐랑 비교하고 본인 대출액하고 집값 비교하는 거고, DTI는 본인의 원리금액 상환액과 본인 소득 비교하는 비율이죠. 그렇죠? 이 4개의 단어를 아시는 게 좋아요. 이 단어를 잘 기억해놓으면 나중에 막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LTV가 높아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LTV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융자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맞죠? 론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DTI가 높아진다는 건 D가 많아진다는 게 상환액이 늘어난다는 뜻이고,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나중에. 자, 얘를 이제 풀로 완전하게 한국말로 바꾸면 LTV는 우리가 융자 비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꼭 얘는 대부 비율이라고 해도 되고 얘는 대출 비율 해도 돼요. 어차피 다 같은 말입니다. 융자, 대부, 대출, 영어로 론. 얘를 실제 금융시장에서는 현장에서 담보 인정 비율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여기 있네요. 찌라시에. 당신의 집값의 몇 프로까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실제 말이죠. 내 집이 4억이라고 해봅시다. 이 4억이 이제 부동산 가치, 담보 가치가 되는 거죠. 이 밸류가 4억일 때 만약에 LTV 비율이 60%라면 이것만 해석하면 돼요. 그럼 4, 6, 24니까 얼마? 2억 4천만 원을 뭐 해드리겠다? 그렇죠. 대출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얘는 계산 문제 나와요, 시험에. 계산은 8장 끼고 하는 겁니다. 4억 곱하기 60%니까. 가능하죠? 자, LTV의 특징은 제가 표의 마지막에도 적어놨지만 지금 대출 규제할 때 뭐만 보죠, 여기서? V만 봅니다. V. 이 value, 집값만 본다고요. 그러면 이 대출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가령 제가 백수예요. 완전 백수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10억짜리 아파트 물려주고 돌아가셨다고요. 그럼 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게 문제죠. 제가 상환 능력이 없더라도 비싼 집만 있으면 융자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지금 지방에 이 DTI 적용이 안 되는 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천안 같은 데서도 집 살 때는 LTV만 본다고요. 근데 뒤에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래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대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를 빈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얘 규제를 더블로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 문제를 막으려면 차입자에 뭘 봐야 될까요? 상환 능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상환 능력. 이 갚을 능력이 있는 놈인가? 이걸 봐야죠.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인컴 기준의 규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총 부채 상환 비율 이렇게 부릅니다. 총 부채 무슨 비율? 이거는 안 외워도 되는 게 시험에 이렇게 내면 꼭 DTI라고 써줘요. 괄호 안에. 그러니까 한국말에 대한 암기 압박은 없는데 문제는 그래도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총이라는 말 동그라미 그리고 상환이라는 말 동그라미. 그럼 이름만 놓고 큰 틀에서 보면 이 왼쪽 비율하고 큰 차이가 있다. 뭐냐면 왼쪽은 융자 비율이에요. 근데 얘는 무슨 비율? 그게 성격이 전혀 다른 거죠 지금. 가령 이런 거예요. 만약에 DTI가 지금 현재 40%예요. 그럼 이 얘기는 집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인컴이 나온다. 소득이. 만약에 연봉 1억자가 DTI 40% 규제의 노인시장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이거 곱하면 되죠 일단. 그럼 금액 얼마 나와요? 그럼 4천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4천만 원 융자 해주겠다? 아니잖아요. 융자 해주겠다는 저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당신의 소득이 1억이라면 소득의 40%는 빚 갚는 데 쓰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담보대출로 갚는 연간 비용이 연간 이자 비용이 얼마?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신용카드 한도를 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대출을 얼마를 받던 갚는 돈이 최대 1년에 얼마까지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융자를 얼마 받을 수 있을까? 는 몰라요. 가령 2억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2억인데 만기를 30년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1억인데 만기 7년 잡을 수도 있고. 그럼 두 개가 뭐가 틀리죠 지금? 연 상환액이 틀려요. 아시다시피 만기 길게 잡을수록 1년 내는 돈이 그렇지 줄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약정 조건에 따라서 융자액이 달라집니다. 얘는. 다만 하나 확실한 건 좀 더 많은 대출을 받고 싶으면 만기를 무조건 길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1년에 내는 돈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이게 융자 많이 받는 전략이죠. 그러니까 얘를 정리를 하자면 DTI는 일단 인컴을 보니까 무엇보다도 소득, 차입자의 상환 능력이 강하게 고려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얘기는 뭐냐면 이 대출 조건, 그러니까 상환에 따른 기간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 게 지금 이 사람 4천만 원 쓸 수 있죠. 빚 갚는데. 근데 만약에 기존에 빚이 있을 수도 있죠. 선순위 대출. 그래서 얘가 1,000만 원씩 갚고 있어요. 먼저. 그럼 이거 까고 한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한도 얼마? 3천까지밖에 안 생겨. 신용카드랑 똑같아요. 이것저것 다 쓴 거 합계가 딱 4천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부채가 고려된다 안 된다?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부르자는 거죠. 그걸. 무슨 부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전체 부채의 계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 부채가 고려가 된다. 그러니까 선순위 대출이 있으면 추가 대출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구조죠. 네, 그렇게 되는 게 DTI입니다. 나름 정말 타이트한 규제라고 보여지죠, 얘가. LTV는 되게 심플한 게 딱 하나예요, 그냥. 오직 뭐만? 집값만 보는 건데 DTI는 소득과 심지어는 기존에 있는 부채까지도 본다. 이렇게 이제 양자 규제가 되는 거죠. LTV 계산에서 2억 4천이 나왔다고 쳐봐요. 근데 DTI로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 보니까 융자가 2억까지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그럼 실제 은행에서는 둘 다 충족해야 되니 어떤 금액?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되셨죠? 네. 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 융자액을 구하는 계산 문제 나와요, 여기서는 원래. 그래서 차입자의 소득이 1억이고 집값이 3억이면 LTV 70%, DTI 40%의 융자액 얼마냐, 이게 시험 문제예요. 되게 현실적인 문제. 근데 그 문제가 소름 끼치도록 똑같이 나와요, 매년. 그래서 그냥 거기에 딱딱 넣으면 나와요, 컵라면처럼. 그래서 계산은 나중에 하실 수 있을 건데 이론적으로 썰을 풀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누군가에게 설명이 돼야 돼, 이게.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럼 나라에서 저 LTV와 DTI를 건드린다는 얘기예요. 표 밑에 적으실래요? 3번 동그라미 밑에 빈 공간 있죠? 거기에 4번 동그라미하고 쓰세요. 뭐라고 적으실 거냐면 LTV 그리고 DTI의 상향 조정? 상향 위로 올린다고요, 이렇게. 나라에서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개입할 때는 이 비율 조정을 합니다. 자, 이 비율을 올릴 수도 있고요,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가장 쉽게 접근할 게 이거예요. 이걸 올린다는 건 L을 키워주겠다는 얘기고 D를 키워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융자 강화하는 거예요, 완화하는 거예요? 규제를 풀어주는 거 아니면 묶는 거예요? 자, 이 계산해보세요. LTV 70% 되면 얼마 돼요, 융자에? 당신 집값의 70%까지 이제 2억 8천까지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비율이 올라가는 건 론이 올라간다는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규제가 어떻게 된다?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 상향이 되면은 규제 완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시험에서 이제 어떤 논리를 갖냐면 LTV가 올라간다는 말이 나와요. 또는 대부 비율이 늘어날수록, 높아질수록 얘가 상향 조정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융자액이 어떻게 돼요? 융자액. 자, 이거 쓰지 말아보세요. 쓸 필요 없어요. 이거 융자액이 늘어나죠. 그럼 대출받기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 증가하죠. 그럼 얘가 시험에서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라고 수요 공급에서 나와요, 시험 문제가. 이해되죠? LTV 올리면 곡선 우측 이동한다. 근데 문제는 수요가 늘긴 하는데 이 갚아야 될 돈이 늘어난다고. 그럼 여기서 채무 불이행 위험이 늘어난다고 나와요, 시험에. 그럼 위험이 늘어나니까 금리가 어떻겠어요? 그럼 은행에서 금리를 싸게 안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당연히 올라간다. 끝입니다. 아하. 올라가니까 어때요? 다 올라가네. 이것도 틀리는 것도 재주예요, 이 문제를. 그렇죠? 아니, 올라가면 되지. 왜 내려, 여기서? 그러니까 LTV 올라가면 정답은 뭐다? 다 올라가고, 금리도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심지어 여기 혈압도 올라가네, 혈압 쓰면은 혈압도 올라가. 다 올라가요. 간단하죠? 이게 간단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우리나라 같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면 이 위험을 잡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 그렇지. 그럼 이걸 뒤집으면 돼. 내려야죠. 집값을 충분히 인정 안 해주면 돼요. LTV를 하향한다는 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뒤집으면 돼요, 얘기를. 내리면 융자가 줄어. 그럼 수요가 줄지만 가계부채 위험이 죽고 금리가 싸져요. 혈압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위축되겠지만 가계부채는 안정적으로 관리가 된다. 그럼 정부 딜레마죠, 이제. 네. 부채를 안정화시킬 것이냐, 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이냐.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어요, 절대로.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천안 같은데 이게 없었어요, DTI가. 올해까지도 없었어요. 내년부터 사실상 도입되는 건데 천안에 DTI를 전격 도입하겠다는 얘기는 규제를? 그렇죠. 규제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리고 작년에는 저 같은 생애 최초 주택 거래자들은 DTI 적용을 한시적으로 폐지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규제를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규제는 암덩어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그래서 그걸 없앴다고요. 그러면은 그거는 DTI를 폐지해버리면 규제가 훌러덩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LTV나 DTI를 터치할 때 시장에서의 변화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데 기본이 이제 오름 내림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 먼저. 아시겠죠? 예. 네. 그게 이론적 접근이었습니다. 80번.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대출 받으면 뭐 해야 돼요? 갚아야죠. 갚아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갚아야 됩니다. 81번부터 갚는 얘기를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